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투 오늘 지금 2부로 지금 세계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최근에 보면 완전히 중국을 거꾸로 끌고 가고 있고 또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도 또 보여요. 남북 관계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이야기할 때 아마 디디 출신이 화제가 됐었죠. 그때 잠깐 중국 이야기를 수학님과 나누었는데 그 후에 꽤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동부유라는 게 이게 신문에 쫙 깔리더만요.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표방하는 그런 앞에 향후 사회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중국을 이제 지배했던 거는 사실은 선부론이었죠. 먼저 부를 창출하자. 모택동 체제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덩소평, 장택민, 후진타오 요 체제로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특화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하고 미국과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자신감에 찬 중국이 시진핑을 갖다 내세우면서 이제 강병 어떤 경제 대국 이런 걸 갖다 취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이제 사실은 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아마 공산당의 지위가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창출이라든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내 시민사회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택동식의 그런 폐쇄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부강한 자유로운 어떤 중국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 이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졌다. 이런 부분에 한국의 지난 몇 년간 재벌들이나 또 한국의 각종 금융계나 이런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해 왔는데 불과 한 6개월쯤 되는 사이에 올해 들어서 중국 정권이 지금 중국의 붉은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거대 기업 기본적으로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도 샤오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몇 개의 중국의 플랫폼 기업 이런 걸 두들기는 거를 보면 중국의 원래 지가 소유주인 그야말로 오리지널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술을 가졌거나 이 상업적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중국의 이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군이나 또 중국의 실세들과 연계되어서 자본을 얻고 그들의 숨은 지분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고속 성장하는 속에 바지 사장이었다. 대표적인 마인이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 전부 다 막 바지였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권이 시진핑으로 바뀌면서 이 바지들이 우리가 시키는 공산당의 이 복무 방침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이 바지들이 너가 사장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미국하고 미국 시장에 마음대로 상장하고 또 미국하고의 합작 회사를 만들고 또 미국인들을 주요 간부로 이 등장시키고 너네들이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고 이런 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색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걸 보면은 사실 리트로 액티브한 이런 이제 정책들인데 사실은 확인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진 중국 자본가들이 사실은 공산당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일탈을 삼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공산당은 그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는 이제 당 중심의 그런 아마 국가 정책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주장한 이유는 대개 언론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보다는 이제 공산당의 당권 강화로 회귀하겠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나 자본가에 대한 통제권을 또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중국도 역시 서구 사회가 안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런 똑같은 문제들을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진위계수 약화라든지 이게 지금 진위계수가 소득 불평등이 지금 미국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학님 진위계수라는 게 0에서 1까지죠. 그래서 진위계수가 이제 0에서 1인데. 근데 이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불평등이 심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서구 사회 같으면은 폭동이 일어나야 될 그 진위 개수가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은 이제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쉽게 사회 동요가 오진 않죠. 그런데 여하간 이 경제 성장을 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이 매진하다 보니까 소득 양극화가 빚어진 거는 이건 뭐 불가피한 문제고요. 거기서 아마 민심 동요가 일어났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가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게 자본을 갖다 부자들 때려잡아서 그 돈을 일반 돈 없는 서민들한테 나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중국식 공산주의적 포퓰리즘을 다시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결국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기를 맡고 있는데 3기를 준비를 해야 되죠. 장기 독재를 위해서는 뭔가 이제 포퓰리즘적인 어떤 선전 문구를 띄워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가를 두드리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아마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텐센트라든가 그다음에 화웨이라든가 모든 지금 그 중국을 이끄는 이제 선도적인 그 거대 기업들이 다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역 요거 빼면은 거의 뭐 금융 시장도 악화돼 있고 전체 경제 지표는 다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어떤 물질 생산이 여기서 아마 중단되거나 퇴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 공산당으로서 하나의 정당성을 아마 회복하기 힘든 그런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 위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그 갈등, 패권 구도,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그 민심 동요를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그런 세 가지가 아마 향후 중국이 갖고 있는 중대한 챌린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에 후진적인 경제가 네. 선택과 집중 또 국가 주도 개발 네. 그래서 중국이 박정희식의 국가 주도 발전을 갖다가 모델로 삼았다. 자주 했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보면 많은 빈부격차가 있었지만 성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춰졌잖아요. 네. 근데 성장이 멈춰지면 이제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 그런 단계에 시진핑이 잡아서 지금 며칠 사이에 놓은 기사를 보면 시진핑 부의 재분배 위에 최고 부호와 기업들 압박 강화, 네.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불안정, 공산당 권력 장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또 호랑이 파리 여우 잡겠다. 시진핑 90만 당원 쫓아내며 철근 통치. 지무 9년간 매년 10만 내보내. 일주일 새 차관급 구명 당적 박탈. 최고 지도부도 부패 혐의로 제거. 당정뿐만 아니라 문화도 규제. 3년임 확정까지 사정 목적으로 이 반대파 제거하며 권력을 더 강화할 것. 다시 시작된 호랑이 사냥, 시진핑 장기 집권 기반 다지기 해가지고 왕치산이라고 신복이잖아요. 예, 신복인데 예. 이 왕치산의 오른팔이 둥홍이라는 자가 있어요. 예. 그 둥홍을 갖다가 지금 예. 재판정에 세웠잖다. 예. 징역 한 20년이 넘을 거다. 그 총 보면 이 사람이 830억을 받았다. 그래서 호랑이 사냥하던 사람을 지금 사냥을 했다. 그냥 호랑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권력 실세, 붉은 자본가를 지칭하는 거고, 파리는 이제 밑바닥 있는 서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부패 칼 빼드는 중국 시진핑 장기 집권 기반 다지나 이 와중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볼 땐 시진핑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풀어줬던 이 중국의 자본가들을 다 두들겨 잡아서 대중적으로 부패 척결. 원래 이게 대중의 이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는 항상 보면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시체를 던져주잖아요. 그 지금 시체를 던져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아니면 또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가지고. 희생양을. 지금 그래서 중국이 하는 제일 희한한 것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가 핵명 21이 주장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척결하겠다고 전부 디디 출신도 그걸로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의 과세가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제 자발적인 기부 현상. 기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좀 거죠. 살살 좀 때려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텐센트인가요? 텐센트가 진짜 착각인 게 이게 텐센트 중국 발음인데 자꾸 10센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구조, 우리 돈으로 구조를 갖다 상납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 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냥 세금 때리면 안 됩니까?
왜 그걸 다 기부를 해가지고. 심지어 여자 배우한테 그 도망갔던데요. 네, 그뭐 600억씩, 예. 막 1000억씩 때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자 배우들한테. 근데 그 배우는 사실은 그 몇 번에 걸쳐가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를 아마 비난했던 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사람이 지금 시진핑이 아마 굳이 따지자면 태자방이죠. 그냥 모택동 그 혁명 1세대 지나고 난 자기 다음에 아버지도 그쪽에. 그다음에 장택민가 했던 상하이방. 근데 상하이방은 지금 세력이 쇠잔해가지고 다들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이 상태 같으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 뼈아픈 말을 하는 사람은 등소평 아들이 되다 보니까 등소평 아들 함부로 손을 못 대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 인사가 이제 이렇게 시진핑에 대해서 좀 악담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이제 일당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굳어가는 그런 현상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걸 깊은 뉴스로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이게 국내 세계는 저래야 망하는데 예, 그렇죠. 망하는 길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걸 갖다 이제 중국이 드디어 이제 정치적 이제 경제적 하부 구조를 갖다 지금 다지다가 정치와 경제의 균형 문제를 갖다 균형을 잡는 문제에 실패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오라지게 잡혔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부 현상하고 그다음에 또 웃긴 게 사교육 기관 이게 중국도 어마어마하더만 보니까 동양 나라다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데 사교육 시장이 무려 우리 돈으로 138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그 희비극인 게 중국 사람도 그렇더라고. 이걸 갖다가 이런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과외비는 올라간다더만요. 우리 옛날에 전두환이가 하고 나서도 사실은 과외비가 비밀 가해를 하게 있거든요. 되면 위험 수당이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과외를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안 가면은 이게 안 된다. 그런 식의 위기의식이 아마 이렇게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니까 최근에 이거는 중국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내 은행에 10만 위안 이상의 예금 보유 자기 돈이라 하더라도 인출이 안 되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건 당장 경제 활동에 위축이 오게 되죠. 돈을 못 빼는데. 자기 돈인데는 못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며칠 전에 수학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그 은행에 갔더니 중국에 대한 송금이 두 가지로 딱 제한돼 버리더라고요. 유학생 송금. 그 다음에는 이 중국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과실 송금, 소득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일체 송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가들이나 한국 그 민간인들이 거기서 건물을 사서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외화 송금을 하는 걸 갖다 막히니까 한국도 그냥 대응 조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아주 근간을 흔드나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자본의 해외 유출 들고 튈까봐.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한 2년간 이 뭡니까 암호화폐를 못하게 그렇게 그렇죠. 단속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발굴까지도 못하게 한 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이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본을 빼돌리는 도구로 악용될까봐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일종의 탈레반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카불에 카불이라는 나라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트 클럽도 있을 거고, 뭐 그것도 룸살롱도 있을 거고, 해결 국가가 없는 것 같죠. 지금까지 다 있었어요. 그 카불 시내에 차이나타운도 있대요. 아 그래요? 한 명도 안 갔대요 도망을. 중국 사람들. 걔들 안 간다고요? 재산을 버리기 싫다고. 그래서 탈레반들이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영업증을 재발급해줬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그 종교적 극렬주의자하고 무신론자들인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게 접목이 되겠냐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아까 그 차이나타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국 아들처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인종들 없거든요. 그거하고 이슬람교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공정하죠 그거? 이게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걔들 생명의 위험을 느낄 건데 심지어 지금 뭐 여성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 다 아마 도망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그 진보적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데 아무튼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조용한 결론을 이끌라는 게 이 북한이나 이 중공이나 이 탈레반 이슬람 극렬 세력들 사실은
거의 같은 부류 같습니다. 예, 이게 하여튼 결국 이제 반문명적이라는 거. 그래서 얘들을 지금 중국을 갖다 하나의 예로 보자면은 얘들이 이제 그 미국과 경쟁하는 패권 국가로 발돋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아마 정표가 이런 폐쇄성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 이게 한 국가의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건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이제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인데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코로나 통제라든가 중국에 물난리 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외교관으로 후배한테 직접 물었는데 큰 사고는 장제우성인가요? 그게 그게 이게 14.3km던가요? 예. 그 지하 도로가 다 잠겼다는 겁니다. 이게 지하 공간이 다 잠겨. 그럼 그 그러면 안에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 다 이건 죽었거든요. 수천 명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불과 14명이 죽었다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아마 시신들 수거하는 버스들 바깥을 전부 검은 이제 천으로 둘러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게 하고. 근데 하나 웃기는 거는 그 친구가 그러는데 중국 전문가입니다. 북경에도 있었고 심양 부총영사도 했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중국에는 사건 사고나 어떤 재해가 나면은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달려가지 않는답니다. 미리 그걸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민간 수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걔들 보고 일을 시킨대요. 그래 잘못한 걔들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책임을 갖다 그래서 간혹가다 TV에 보면은 이제 검은 옷 입고 중간에 경찰도 아닌데 공무원들 서 있는 사람들 되게 그 민간 구조 요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환란을 겪은 이제 재난을 겪은 중국 사람들이 막 정부를 욕하고 시진핑을 욕하고 이러면 가서 입단속 시킨다. 그렇게 공포 정치 비슷하게 하는 거라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 발표는 나중에 지금 50몇 명으로 나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해 친중 조직, 소위 중국계 어떤 뭐 우리 같은 한인회 같은 그런 조직이겠죠. 거기에 있는 수장이 모금 운동을 하면서 지금 중국 본국에 2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데 아마 50몇 명보다는 그 2만 몇천 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상 통계나 어떤 내용들을 숨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도 지금 요즘 비슷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어떤 폐쇄성 이게 아마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 북한도 지금 보면은 작년인가요? 한류 유입 금지법인가? 그래서 지금 뭐 한국 노래 못 부르게 하고 한국 드라마 보거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색출해서. 근데 소장님 그 처음에 그 북한하고 문재인 들어서가지고 사이 좋을 때 그 젊은 애들 한류한 애들 안 갔던가요? 평양에 가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또 갔죠. 예. 그때 부른 애들 다 아이돌 스타들 아닙니까? 다 K-팝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러는 거는 북한 내부에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몇 분들은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일종의 유고 상태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에 이 사회주의적 자기들끼리의 폐쇄성을 유지하지 않고 지금 그 남한의 뭐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게 유입됐을 때 북한이 이제 거대한 그 이 사상 붕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대체로 보면 막장에 갔을 때 저런 짓거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이번에 또 좀 더 포괄적인 법이 올해 이번에 통과되었던데 뭐더라 반동 사상 문화 개혁법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류 유입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뭐 젊은 애들 복장, 서구 문물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완전히 이제 옛날 1960년대 문화혁명식이 아마 그런 분위기로 되돌아가는데 이것도 결국 아마 그 개방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폐쇄 사회의 가장 아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뭐 폭탄 선언이 터지면서 전 신문을 도배를 했는데 영변 원자로 가동했다는 거죠. 7월 말부터.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알고도 이걸 속였다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다. 이게 예적죄가 아니라면 어떤 게 예적죄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같으면 이게 당연히 청문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아니라 핵을 더 확산시키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북한에 이제 뭐 남북의 평화 체제를 공고하게 하자. 그리고 뭐 이 북한의 이 통신선 복원이 그런 신호다. 조행합정 종전선언 하자. 또 쌀을 주자. 뭐 그럼 최근에 1년에 여건에 국회 결의안을 만들자. 다 그런 거죠. 북한이 통신선 재개통한 게 7월 27일인가 휴전 협정 맺은 그 날짜에 맞춘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쇼인 거죠. 근데 IAEA가 이야기한 거는 그때부터 이게 포착했다고 7월 초부터 포착했다. 7월 1일부터 포착했다. 한국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거는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국민들 언론을 거짓말을 갖다가 지금 치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쯤 되면 이제
그 야당이나 윤석열이나 대권 후보 정도가 하여튼 일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여적자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안 들리더라고, 이 중요한 사건에. 이것도 보면은 이제는 이제 북한이 폐쇄적인 것뿐만 아니고 남한이 그게 한통 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을 길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도와주고 있다는 건데 이걸 갖다 국정원장이거나 이게 발표될 이게 확인이 드러나 IAEA가 이걸 갖다가 알고 있을 정도 같으면 우리 그 오스트리아도 우리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IAEA가 담당하는 그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마 정보를 연결해가 받았을 건데 그럼에도 이걸 갖다 항구를 하고 있다가 결국 IAEA가 이걸 발설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형편인데 청와대나 무슨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스테이트먼트 낸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입 쳐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 한국이 남한이 일하다가는 정말 뭐 옛날에 나치 독일, 소련, 중공, 탈레반 일어나더라고 비슷한 카테고리에 포함된 국가가 되지 않는가. 최근에 뭐 언론법, 언론에 자갈로 물리는 거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예.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도 있더라고요. 기자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영기가 무슨 뭐 그 있는 송영기가 뭐 알겠냐고 했는데 예. 또 그 말에 또 반발을 하고 나왔더만 애들이 다 알고 있다. 시간으로 분석을 했다. 예. 근데 아마 외국의 중요한 인권 기구나 이런 데서 문재인한테 예. 자기들끼리 뭐 통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워닝이 전달된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면 당신이 국제사회에서 오늘날 뭐 헝가리를 독재자라고 그렇죠. 폴란드 규정을 하죠. 폴란드 언론에서. 독재자라고 맞습니다. 하듯이 그럼 한국에 당신도 그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언론 기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감시 단체에서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방국들 문정권 안 도와줄 겁니다. 그건 내팽개치겠죠.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어차피 지금도 뭐 독재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통과시켜가 끝을 보기를 바래요. 끝을 보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국제정치 그 논쟁사를 갖다 설명을 드릴 때 역대 이제 강대국들은 항상 개방무역, 개방사회를 지향해 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로마 제국도 결국 폐쇄적인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 흡수하고 흡인력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아마 역대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강대국 중에는 가장 아마 그 개방적인 모든 그 논쟁을 갖다 다 받아들이겠다. 모든 갈등 그런 거 다 멜팅 폿이라는 데 담아가지고 어떤 사회적 융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미국의 강점인데 하나 제가 웃기는 건 80년대 그 유럽의 벨기에나 독일의 또 극렬 좌익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모국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극렬 좌익들이 미국에서 다 받아줬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벨기에 출신의 막시스트 에른스트 만델 같은 사람인데 서유럽에서 굉장히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토양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조차 극렬분자로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다 받아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과 대적하겠다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와 대적하겠다는 중국이 지금 완전히 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나라로. 과거에 나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런 그 열린 사회에 속해 있는 우방국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제 번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대륙에 묶여 있는 이런 탈레반이나 중공, 북한 이런 나라들과 같이 아마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하는 거는 내년 대선의 표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거의 뭐 친중 권위주의 국가 꼭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핀란드화 완전한 적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에서 점점 이제 서방 세계의 가치관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제 그 대학 시절에 보는 책을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그 칼 포퍼가 쓴 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었죠. 그 열린 사회의 적들이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80년대 번역될 때 1권은 플라톤, 2권은 해겔하고 칼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정신사에서 아마 이 세 명이 아마 폐쇄 사회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인류의 적이라고 규정한 거였습니다. 플라톤과 해겔, 마르크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 다닐 때 제 소양으로는 이제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든 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칼 포퍼를 아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자들은 들은 이야기는 칼 포퍼가 원래 좌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좌익 운동에서는 왜 우익으로 돌아섰느냐. 얘가 학생 운동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데 누가 하나 경찰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었대요.
그래 그 사실을 갖다 자기가 막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상부에 보고를 하는데 상부에 있는 그 기관장들은 싱긋이 웃더라는 겁니다. 이제 잘 됐다. 예. 우리가 한 건을 예. 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 닫힌 사회, 열린 사회의 개념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대선으로 모든 게 갈릴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그 중공의 어떤 그 폐쇄적인 이런 움직임 그리고 북한이 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수세적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 숭배에 몰두하는가 이걸 보면 이제 개방과 폐쇄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도 아마 전 세계 어떤 특정 국가나 사회 사회적 병리 현상 이런 걸 아마 규정할 수 있는 아마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허 대사님 모시고 이 중공을 중심으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 또 남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선이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가 닫힌 사회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비겁한 책임의 대가는 언젠간 다 치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